지금부터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공동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영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에 첫 번째로 시작된 공동포럼이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기관이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준비는 또 번갈아서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축적해온 바 있습니다. 잠깐 그간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1차에는 주제가 학교 성인권과 성건강이었고요. 2차의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의 주제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었고요. 4차는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차는 또 청소년 성건강권을 한 번 더 조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 두 기관이 공동포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포럼의 주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성과 확산 사업 중에 하나인 경기 GPS 행사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젠더 정책 세미나의 약자인 GPS는 올해 드디어 마지막 2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포럼을 우리 GPS 행사와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공동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진행에 앞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포럼의 자장을 맡아주실 배성현 당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관의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발표자이시고요. 토론자는 세 분이십니다. 먼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위례 새초롱 유치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의회 유보통합특위 부위원장이신 오지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공동포럼을 주관하시는 두 분의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이십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진숙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두 분 기관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연말이라 많이 또 바쁘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정상 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처럼 저희 재단의 20차 GPS 정책 세미나이고요. 또 동시에 저희 재단과 우리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함께하는 7차 공동 포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포럼의 공동 주최 기관인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우리 김진숙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좌장 맡아주시고 토론 발제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기도 의회의 문광희 소속이시면서 또 유보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오지훈 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과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정책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서 함께 포럼을 매년 번갈아서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 재단이 주관하는 이제 차례입니다. 또 내년에는 교육원에서 해주실 거고요. 특별히 이번 포럼은 경기도 내에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의 발달 지원과 또 심리 정서적인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이런 그 태어난 아이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도 그 개인의 영유아나 가족을 위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한 국가의 인구 정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시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차원에서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또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이나 보호자들 역시 영유아의 발달적인 상황이나 거기에 맞는 지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체계가 영유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체계들이 또는 관련 기관들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이것을 과연 제대로 메꿔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고 끊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별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의회 등등 관련 기관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경기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단 앞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서 또 성과를 내는 그런 그 교류 협력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사 말씀을 해주실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취지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프랭카드와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렇지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행복하고 발전적인
갑자기 울컥하네요. 우리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건 정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측하지 않으셨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획을 해주신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오지훈 의원님께 이 자리가 그냥 토론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우리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이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과 약간의 협박을 담아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또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인사말 중에서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 19일 날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오면서 나름대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산하의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촘촘한 각 특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력과 교류를 좀 확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정말 첫 자리로서 우리 경기도 여성 가족재단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뜻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가진 문제를 사실은 이건 하나의 뭐 지자체나 또 저희 연구원이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폭넓은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 발제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 측면에서의 발달 지원 방안과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일단 포커스를 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제안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뭐 1년에 한 번 만나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그것이 또 정책에 각 지자체 또 교육청 단위에서 또 의회의 기본적인 기반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실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김미정 박사님 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방향과 협력 체계 모색입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선임 연구위원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문을 여는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발제 자료는요, 저희 그 재단에서 가장 최근에 끝난, 그래서 곧 출간이 될 이슈 분석 보고서, 제목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 영유아 발달 지원과 유보 통합이라는 부제를 단 이슈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자료가 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유아 발달 지원 필요성은 아주 짧게만 살펴보고요.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유보 통합 계획, 실행 계획상의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내용 살펴보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사업 방향이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아까 이제 영유아 건강 검진 결과에서 이제 총 그 영유아들이
제1차가 이제 아마 9에서 12개월 요때쯤부터 그 발달 평가를 총 그 만 6세 미만 시기에 6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이제 권고가 나오는 영유아들의 수가 전체 수검 영유아 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1.8에서 2.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아마 이근영 박사님 연구에서도 그런 자료 내용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양호에 해당하는 비율은 가장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 70%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관찰되는 영유아들이, 그런데 이제 상당수는 아직 이 시기에는 뭐 장애 진단이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내려지기는 시기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한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21년 7월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제 21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달에 발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도 과제 중에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뒷부분 발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연구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제 발달 지연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면 2개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심각한 발달 이제 지연을 보이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아동 청소년기 학업 문제나 사회적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연관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사실은 영유아기의 이제 생애 초기에 특성을 파악을 하면 이것이 이제 조기 발견이나 개입에 중요한 이제 긍정적인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뭐 언어 지연을 보이거나 상호작용이 안 된다거나 뭐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요. 발달 지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개인차일지도 모른다, 개인차가 크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기에 발견이 늦어져서 보통은 만 3세경에야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 이런 영유아들이 이제 어떤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반 전체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과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에 어떤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민감한 반응, 또 반의 다른 영유아 부모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요. 또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로서의 고단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사분들이 원하는 바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또 전문적인 조력이나 순회 지원, 무엇보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발달 지원 영유아들의 부모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또 뭐 보육과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있었던 관련 연구 조사나 그 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보면, 결국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발견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교육과 보육, 치료, 복지 간의 수평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다학제적 진단팀이나 질적인 서비스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를 그냥 간략히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련돼서는 이제 건강검진 기본법이나 뭐 이런 법들이 있고, 장애아의 조기 발견과 지원과 관련한 법으로는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그리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광역지자체와 시군에서도 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제가 이제 조항을 좀 참고하시라고 실어놓긴 했습니다만 우선 장애 아동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제 전달체계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조기 발견과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지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없고 중앙에 해당하는 지금 센터만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장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검사를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 제공에 대한 법입니다. 이 법 역시.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근거 조항을 갖고 있고요. 장애의 조기 발견 등에 관한 제14조를 보시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에 홍보를 실시하고 또 선별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보호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이런 진단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제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8조에 장애 영아의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보시면 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이 목적이고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지원 계획의 수립 그리고 이제 영유아 발달 지원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 등에 관한 5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관련 내용들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러한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체계는 간략히 그림과 같습니다. 네,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이제 도센터가 경기도 육종센터하고 경기도 북부센터 두 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제 시군센터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시군센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가정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의뢰를 받아서 이제 상담하고 또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이제 치료가 필요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기관 연계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렛에 소개된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이 왔을 때 이제 교직원과 보호자의 어떤 기본적인 관찰 그리고 신청 의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지원 상담원이 또 그분들을 상담하고 관찰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발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현재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이 한 기관당 한 5,370만 원 정도라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이와 같이 이렇게 심리상담 특수교육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로 관련 기간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제 학사 졸업으로 보육교사 1급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자격 기준이 낮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의 전담 인력에 요구되는 어떤 전문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나 채용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예산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보다 더 높은 그런 요건들이나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업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사업 실적 내부 자료 제공해 주셔서 보면 2022년, 2023년에 한 2,600여 건, 2,700여 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왔고요. 연령별로 보면 신청 영유아 중에 가장 많은 연령층이 이제 2세.
우리 이제 만자 빼고 부르지만 다 만 나이죠. 2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세. 그래서 아까 앞선 연구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2세와 3세가 굉장히 그 의뢰가 많은 연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통해서 물론 이제 보호자와 다 동의를 해갖고 들어오는데 어린이집 신청을 받은 사례와 가정에서 직접 신청한 사례로 나누어서 이제 보면은 자체 종결 사례와 치료 연계한 사례 비율이 한 6대4 내지 7대3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30% 내지 40% 의뢰된 건수 중에 한 30-4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사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자체 종결한 사례에서는 정서 관련 문제가 더 많고 치료가 연계된 사례는 언어나 발달 지원 사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담도 연간 6-7천 건씩, 그러니까 한 기관당 한 센터당 이 한 명의 발달 지원 상담원이 적어도 2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소화하고 있다. 물론 그 상담 안에는 이제 비대면 상담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상담 건수의 한 60%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시고 계실지 굉장히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기 발견과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제 홍보나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발달 지원 상담원들에 대한 슈퍼비전도 매년 한 300건 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발달 지원 상담원에 대한 직무 교육도 연간 한 10여 차례 실시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또 사업기관 간의 간담회, 또 신입 상담원에 대한 OJT, 그리고 또 홍보와 또 이런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해서 이제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또 올해는 특별히 이 사업을 경험해본 보육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해서 그것들을 또 발간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계십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실행계획 안에 이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그림인데 보시면 통합 연수체계 마련이라는 부분과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라는 부분에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통합 연수 체계에 보시면 맞춤형 직무 연수 4대 분야 중에 영유아 정서 발달 지원과 또 특별한 영유아 지원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또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에서는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전문가나 위탁기관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영유아 기관이나 또는 보호자에게 어떤 그 방문이나 내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 강화 부분에서는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해서 교육청 중심의 선정 지원 체계 일원화, 또 특수교육 인프라 접근성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이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의 신설, 또 장애 영유아 특수교사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실행 계획을 지금 올해부터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범 사업의 예시로서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로 위한 학습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연수, 그리고 또 영유아 정서 심리 사회 발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정서 심리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고요.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부분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끝을 빨리 향해 달려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 방향과 협력 체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이제 사실 유보통합 3법이 지금 발의가 되었으나 이제 연내 통과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제안된 3법도 굉장히 쟁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연내 개정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간에 그렇다고 해도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 체계는 일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들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아보자면은요. 어쨌든 이러한 그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의심되는 영유아들의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통해서 모든 영유아들이 그 지역 안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는 그 발달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살펴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그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보호자들에게는 상당히 문턱이 낮은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영유아 발달 지원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1차적인 창구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와 성과가 크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인의 그런 사업 인력이라든지 제한된 예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발달 지원 상담원을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치료 연계만 하고 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센터 안에서의 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고 보호자분들도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2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인구가 더 많은 센터들은 그런 지역의 센터들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차로는 발달 지원 팀과 같은 적어도 팀제의 그런 운영을 통해서 다학제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나 부산이나 이런 최근에 이제 다른 그 지자체들을 보면 아예 그냥 발달센터, 발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필요한 검사나 치료 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그 법 개정이 돼서 앞으로 지역에 좀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아동, 그러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발의만 됐고요. 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한다면 그 센터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 안에서 통합적 지원을 위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 인력이 매우 이제 좀 거기도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유아 특수교육 전문 인력이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대를 전제로 해서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과 같이 어떤 1차적인 창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이런 지원과 보호자에 대한 양육 상담들의 상담이나 교육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뭐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이런 발달 지원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영유아 사례 관리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관들 간의 어떤 수평적이고 상호 원활한 협력 체계가 되려면 사실은 협력 체계를 통한 사업만큼이나 어려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네트워크고 협력 체계라서 이것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에 유보통합 지원조례도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뭐 유아교육 진흥조례나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그런 협의체나 협의기구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또 기존에 도에서 하던 사업들은 또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실태와 지원 체제 구축 방안으로 이근영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입니다. 이
영유아의 발달 관련된 너무나 소중한 주제에 게다가 또 공동 포럼의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어서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유아의 심리 정서적 위기 실태와 지원 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경기도 교육연구원 2024년의 정책 연구 과제 중에 심리 정서적 위기 유아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그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터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지만 이 연구에는 저희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연자 연구위원님, 또 평택 성동유치원의 박혜정 선생님, 그리고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의 최지연 연구위원님이 함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왜 이런 주제의 연구들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을 했는가, 그리고 사실상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의 개념은 무엇이고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저 연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교육 현장에 제가 얘기하는 교육 현장은 유치원입니다. 경기도 내 유치원. 그리고 앞서 김미정 박사님께서는 영유아 전반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유아 만 3세에서 만 5세 그리고 유치원의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보호자들 그리고 교원들 또 담당하는 장학사들 그 교육 주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 심리정서적 위기 어떤 현황과 또 지원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고 요구는 어떠한가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아의 그 어떤 심리 정서적인 발달은 유아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서 발제도 해주셨지만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굉장한 지연을 현장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그리고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이 심리 정서적 위기 유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데요. 그 영향은 또 무엇일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이 많이 침해가 되고 또 함께 또 생활하는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도 침해가 되고 또 이런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유아 자신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증대하는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또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를 위한 지원 체제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이 교육행정 차원에 있어서는 더 미비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학교 시스템에서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학생들에게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유아, 유치원 대상으로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심리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가장 적기에 개입하는 것이 이 유아 자신의 어떤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있어서도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유치원까지도 확대하고 유아에게까지도 확대할 필요는 너무나 크다라는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연구 절차를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실태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사하기 전에 기존의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유아 대상으로는 자료도 너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얘기하셨던 영유아 검진 발달 평가 자료하고 그리고 한국 아동 패널 자료를 갖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아동이나 뭐 초중학생, 중고등학생 연령들에 쌓여 있는 그 자료에 비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라는 부분도 또 연구를 수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육 주체, 전문가 대상 인식과 요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방향 제언하는 것까지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아의 심리 정서적 위기가 그 개념이 무엇인가?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심리 정서적 위기라는 말은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적인 용어는 심리 정서 지원, 그리고 교육부나 유보통합지원단에선 정서 심리 발달 지원 이런 용어로 지금 정책명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라는 부분은 어떤 마음의 작용, 뭐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고와 감정이 다 포함된 어떤 의식적인 경험의 혼합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교육 영역에서는 정의적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회성을 더해서 사회 정서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이 심리정서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위기죠.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위기는 사전적으로 사실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는 충분히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적절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성장과 발달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그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좀 길지만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과 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현재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어렵지만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유아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다. 길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를 대할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기초가 되어야 문제아로 낙인 찍어서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를 꺾는 일이 없는, 그리고 이러한 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나 또 지도하는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자기 관련 영역, 그리고 정서 관련 영역, 사회성 관련 영역. 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고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6가지 자기 인식, 정서 문제, 행동 문제, 과잉 행동, 또래 문제, 사회성 관련 어려움으로 그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의 구성 요소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특정한 문제 유아만 딱 꼬집어서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그 유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접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표적 집단, 그리고 개별적인 위기 집단의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접근이고요.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는 그 발생 요인도 사실 유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또 유치원, 지역사회 여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영향도 그렇게 받고 있고 대응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학적 접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정서 학습으로서의 접근을 저희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좀 삼아 봤습니다.
이제 실태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실태가 어떠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추이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여기는 심리정서 요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양한 발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김미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호 등급이 지난 8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추적 검사 요망과 심화 평가 권고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아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이들은 지금 종단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아동 패널 이 데이터가 매우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그 유아 연령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 연구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추적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이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유아 관련돼서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사회성, 정서, 자기인식 관련된 지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년 동안 추적하면서 진행했던 결과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 데이터가 갖는 또 미덕은 뭐냐면 여러 관련 요인들, 인구학적 요인, 성별이나 연령이나 또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가정환경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사용 환경하고 어떤 이런 변수들이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기인식 관련해서는 인구학적인 배경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가정환경 특성인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이 많거나 미디어 사용 환경인 이용 수준이 낮을 때는 이 자기인식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시점에도 그런지 한 번 더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서 관련 파트에 있어서도 이제 보통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 그리고 공격성주의 집중 같은 외현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척도로 확인을 했는데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로 점점 연령이 3세, 4세, 5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좀 나타났습니다. 남아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전히 부모가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할수록 이러한 내재와 외연화 문제들이 모두 적게 할수록 높은 문제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라는 것들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회성 파트와 관련해서도 볼 때 요 연령대에는 여아가 남아보다는 어떤 상호작용이나 또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모가 온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이 적고 또 사회적 유능감도 높은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교육 주체들과 전문가들 대상으로 면담 조사와 설문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유치원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유아의 심리 정서적 위기 현황과 또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은 유치원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원장, 원감, 교사분들 그리고 요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주체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상담 치료 전문기관의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럴 때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황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심리정서적 발달의 지연 상태로 인식하는 것은 공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일상생활의 부적응, 그걸 뭐 느린 학습자라고도 얘기하고 경계성 지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다양한 앞서서 얘기했던 자기인식에 대한 것,
또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 또 행동적인 어려움이 양상 자체로는 되게 다양하게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고, 전문가들도 비슷하긴 했는데 일정 수준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미숙한 상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시면서 여기 5번째 개념을 보시면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는 대응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에 대한 개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빈도와 심각도가 이전보다 더 증가됐다. 그리고 심각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정 취약 계층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유아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함께 공부하는 또래들, 그리고 교사의 소진감, 어떤 효능감을 떨어뜨려서 소진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또 학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는 건 교육 주체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공히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이제 이직 욕구까지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지원, 그 어려움은 오롯이 교사의 목,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를 담임하고 있거나 하는 교사들은 이건 온건히 내가 혼자 감당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은 없고 교사가 모두 안고감,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급과 너무 비교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등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지원 체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인식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유아 대상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그런데 사실은 유아에게 개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각 지원청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그러면 어떠한 요구들이 좀 필요한가를 봤을 때 교육 주체들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연수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까 얘기했던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의 어떤 특성이나 또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적인 대응으로는 뭔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교실 내. 그리고 초중등처럼 전문 상담 교사도 유치원에도 배치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경기 내에 유아 집중 심리 지원 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들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데요. 전문가들은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 역량 또 교사 역량을 또 강화하는 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의 역할을 좀 중요시하는 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도 위프로젝트가 사실은 학생의 심리 정서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유아 대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교육청 내 유아 심리정서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논의가 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그 발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걸 이제 유보통합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거 발전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몇 분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더 확인을 했는데요. 보호자와 교직원, 유치원의 그 경기도 소재 유치원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교사와 보호자들이 이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다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둘을 비교하면 확실히 교사들이 인식하는 그 위기 인식이 훨씬 더 높다. 자기 인식이든 정서 문제든 행동 문제든 과잉 행동이든 또래 문제든 사회성 영역이든 전반적으로 그 민감도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결론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영역 중에서는 과잉 행동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아무래도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기 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유아의 기질, 또 애착, 또 부모의 양육 태도,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얼만큼 유아의 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가들도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보호자들보다는 이런 영향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미친다라는 그 인식은 교사가 훨씬 높았습니다. 부모들 자신보다 훨씬 높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를 지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교사 개인 차원, 그리고 보호자 차원, 그리고 지원체계 차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여쭤봤는데, 교사 개인 차원에 있어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다른 유아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다른 유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우려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유아에게만 집중하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셨고요. 또 보호자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하고, 또 가정과 연계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단절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 호소, 그리고 전체적인 그 지원 체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내에 도움을 줄 다른 인력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또 초중등에 비해서 공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보호자도 어렵습니다. 보호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도 스스로 소진되는 게 되게 많고, 또 자녀 관련해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초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 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지원받을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교사와 보호자들이 그럼 얼마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어떤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치료받아야 된다, 사설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치료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래도 다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보호자들이 교사보다 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 지원청 프로그램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프로그램은 이거는 교사들이 그 학부모들보다는 훨씬 인지가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더 접근성,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홍보하고 필요한 지원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양한 이런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현황에 대응할 때, 또 예방할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교사들의 공감도가 보호자들보다 더 높았는데, 일단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로 이루어졌고요. 이 구체적으로 요구들에 대한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책, 제도, 법률 차원에서 볼 때 보시면 다 90%에 이르는 굉장히 다 높은 요구도를 보여요. 이 얘기는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학급 인원수 감소하고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 및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또 확대하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위 프로젝트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거. 네, 그리고 여러 교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정과 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교육청 차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책을 컨트롤 타워로서 좀 제대로 수립하고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당 기관, 부서가 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제도적 차원의 요구이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함께 연계 협력해서 이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체계들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유아의 심리정서적 위기 지원 체제의 구축을 어떤 방향,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실천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까? 먼저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보시면 유아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및 지원 체제 구축, 그리고 유치원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지원 체제 구축, 모든 유아를 위한 예방 및 지원 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이 유아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및 지원 체제에서의 핵심은 유아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리고 심리정서적 위기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근데 수요자는 단지 유아만이 아니라 유아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두루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제도로서, 예측 가능한 제도로서. 그러려면 법적 기반과 또 운영 체제와 소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초중등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세워야 하는 법적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 또 조례에 있어서도 유치원은 사실은 그 학교로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유치원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이 부분은 유아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모든 유아를 위한 것은 앞서서 제가 다층 지원 체제께 말씀드렸는데 모든 유아, 보편적인 접근, 그리고 잠재적 위기 유아, 고위기 유아 모두에 대한 접근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유아를 둘러싼 환경 체계, 유치원, 가정, 그리고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영향과 대응이 유아 자신 또는 가족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치원 교사만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실천 과제도 좀 제시를 했고요. 세부 내용들도 좀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저희 보고서에는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 제시를 해 놓아서요. 저희가 아직 발간은 안 됐지만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연구 보고서 발간 파트에서 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 두 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 발제자님, 그다음에 토론자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금 중계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포럼 종료 후에 재단 채널에서 녹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인증 이벤트 역시 업로드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좌장이신 배성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배성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추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현재의 변화 속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 행정, 교육, 보육기관, 가정,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면서 이번 토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넘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협력 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 핵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의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려고 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인터넷 상황 문제로 현장에서의 질문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세 분의 토론자께서 귀중한 제안을 공유해 주실 예정인데요.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위례 새초롱유치원 김정희 원장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론자는 경기도 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오지훈 부위원장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방향과 협력 체계 모색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자 센터장님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은자입니다. 저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발달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경기도와 시군청이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작성했던 토론문을 위주로 읽으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본 토론을 위해서 김미정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보면은 저희 센터 사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과 의견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제안 그리고 현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담당 인력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4개가 있습니다. 31개 시군보다 많은데요. 시군구 단위에서는 수원시가 규모가 커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가 있고 도 단위에는 대부분 시군구마다 하나 있고 도 단위도 하나씩, 광역 단위도 하나씩만 있는데 경기도가 규모가 커서 경기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마다 발달지원 상담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저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을 보면 원래 자격 기준은 상담사 자격이 있거나 특수교사 자격이 있어야 이 사업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인력들의 채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한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을 계속 변경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심리상담사가 12명,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 기준이 13명, 재활사, 치료사 5명, 장애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사업 초기는 요거보다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보육교사도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심리상담사나 특수교사 직군보다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반이 조금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김미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오로지 인건비 말고는 사업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업 초기에는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보육교사가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 없는 사업
담당자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근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하는 사람이 발달을 기반으로 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발견을 아이의 정서 발달에 이상이 있다라는 발견을 확인하는 사람 직군이 하나 있으면 그 외에 이런 일반적인 양육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보육교사 기반도 필요하다. 그래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단 한 명씩만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명의 전담 인력이 서비스 대상자의 발견, 치료, 사후 관리까지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방향, 서비스 질의 방향이 반드시 질이라기보다는 방향이 전담 인력의 자격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각기 다른 자격을 갖춘 2, 3인이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이것이 한 명의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균질함도 확보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유보 통합에 따른 업무의 주관, 주체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유보 통합 이전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무가 어린이집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했지만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발달 지원 그러니까 어린 연령의 발달 이상에 대한 지원이기보다는 장애 영유아 지원이 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센터에서 통계를 통해서 보면 만 2세의 지원 신청이 가장 많다라는 건 유치원 차원에서는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양쪽에서 담당을 했던 부분이 유보 통합이 된다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무가 이관된다는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는 통합 과정을 거치거나 업무의 연령을 나누거나 영역을 나누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청으로 안 가고 지자체에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업무를 의뢰를 해서 이 업무를 지속하게 할 것인지 예산은 누가 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정책에서 깊이 고민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은 단 하나의 영유아라도 바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기관 간의 칸막이로 인해서 협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긴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센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발견 차원까지는 좀 세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발견된 영유아를 직접 치료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어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의뢰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안 가시죠. 안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센터는 센터 내에다가 치료실을 마련해 놓고 그 치료를 이제 유인하거나 아니면 치료비 일부를 초창기에 마중물처럼 제공을 해줘요. 수십 회기의 치료 기간 중에 5회기에서 최대 10회기 정도까지 치료비를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이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이제 부모님들이 안 가시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치료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 성남시 의료원,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 협회 이런 데서 영유아 치료를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군센터에서 발견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다 저소득 우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가정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거나 여유가 없는 계층은 괜찮아요. 애매한 계층들이 지원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별 기관과 협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들이 전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이제 하시게 되면 교육청 관주도로, 이게 민간 기관끼리는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주도로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각의 이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기관이 부족하니까 전문 치료기관의 설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좀 대표적인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올 7월에 교육부에서 영유아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발달지원 전문요원이라는 직종을 공식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업무 수행은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 즉 교육부 차원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국비가 들어올 것이고, 국비가 들어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누가 담당? 안 줄 건가? 줄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장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 센터만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센터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이 해야 할 역할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시군센터는 여전히 이제 대민 사업을 할 것인데, 저희 경기도 육아종합센터는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 중간 단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모호함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발달 지원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슈퍼비전도 제공하고, 각종 자료 제작, 동영상 제작 이런 걸 통해 갖고 저희는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역할이 아마 중앙으로 다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이제 저 혼자만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영유아가 바람직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여기며 부족한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원자 센터장님의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주제 토론에서는 발달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그리고 유보통합 이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행 사업의 발견과 연계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 주도의 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비 지원을 포함한 지방 예산의 지속성 확보가 강조되었고요. 또 기관풀 구성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풀 확보와 원활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발달 지원 사업이 치료와 통합적 지원으로 확대되기 위한 협력 체계의 필요성이 이번 논의를 통해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원고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직은 개별 기관과의 소통에 머물러 있지만 성남시 의료원, 경기도 북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센터장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례 새초록 유치원 김정희 원장 선생님께서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례 새초록 유치원 원장 김정희입니다. 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 정서 발달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과 유아의 심리 정서적 안녕에 대해서 사회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아마도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활동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는 심리 정서적 문제로 이어졌고 교육계는 학생과 유아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심리 정서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지연 외에도 생물학적 요인, 가정 배경, 양육 태도, 부모와의 유대감,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심리 정서적 위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아직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영아기에 형성된 정서 조절과 사회적 관계가 가정과 또래 관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내면화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적절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의 교육적 중재는 심리 정서적 위기 유아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응 방법의 한계, 지원 환경과 인력 지원의 부족,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리 정서적 위기 유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나 연구, 연수 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의 심리 정서적 위기 실태와 지원 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연구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논의는 시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에서는 실태와 정책 분석, 교육 주체의 인식 및 요구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제시된 방안이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 있는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등 적절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정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정서적 지원은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적 심리정서 발달 지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유아는 아직 성장하는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유아의 심리정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발달 수준이나 상태가 모두 유아의 심리 정서에 반영되고 상호작용하며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기 심리 정서에 대한 지원 방향은 모든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지원은 사회 정서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 활동, 사회 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 참여, 부모 교육 및 긍정적 양육 행동 장려 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보편적 지원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 이해, 사회성, 정서 등의 심리 정서적 구성 요소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을 유치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앞서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토론자가 말씀하신 그 팀체제와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이 전문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과 연결해서 교사 교육,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협업, 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치원이 심리 정서 교육을 잘 운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의 심리 정서 교육도 함께 진행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년 3세, 5세 유아 대상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시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령 전환기 학생 초1, 초4, 고1, 중1, 고1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과 아동 청소년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서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맞는 양육과 교육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또한 3에서 5세 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에서의 첫 전환기 대상인 3세 유아와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최근 정서행동 문제나 과잉행동, 또래 문제, 사회성 관련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아용 정서행동 특성 검사 개발과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교육적 중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유아 대상 심리 정서적 위기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위 프로젝트 운영,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학생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기 학생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대상 지원 정책은 아까 연구에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남부,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그리고 최근 유보통합추진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아 대상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리정서적 위기 대상을 학년기 초중등 학생에게 집중하였고 관련 법령 또한 초중등 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또한 유아를 위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발달 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유아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방안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적, 행재정적 시스템 마련, 인적 자원의 확보 등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자칫 교육 현장으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유치원 현장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전무후무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려운 연구,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신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희 원장 선생님의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이번 주제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유아들의 심리 정서적 위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개별화된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심리 정서 발달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현재 초중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유아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 놓인 유아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체계 마련의 중요성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또 유치원 현장에서 실질적 실행과 지원을 통해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심리 정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유아들의 심리 정서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단순히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핀포인트 접근 또는 캐치업이 아니라 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그리고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킵업 지속 관리 체제의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는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오지훈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오지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오늘 이렇게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우리 또 경기도의 영유아를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교육연구원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영유아를 위한 또 현장 구성원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게 영광이고요. 앞서 우리 김미정 가족재단 선임연구원 분과
교수님과 우리 이근영 교육연구원분께서 지금 영유아의 이 발달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이제 전반기 경기도의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 TF팀에 참여해서 이렇게 알게 됐지만 오늘 현장에 주신 목소리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오늘 반면 교사를 삼았던 부분이 오늘 두 기관의 협력 방안, 이 아까 앞서 우리 김진숙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20차에 이르는 이 GPS라는 이 현장 구성원들의 소통과 그리고 이제 연구진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아쉽게도 이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먼저 던져놓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현장 구성원들이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그 의료 체계를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의대 정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우리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선행하고 소통을 거쳐서 이제 상향식으로 이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이런 GPS 같은 세미나가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도의 정책에서도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의회 구성으로서 많이 배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도의 어떤 교육 정책과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황과 이제 전문적인 학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의 연구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앞서 김진수 원장님께서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이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잘 운행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좀 약간 반협박성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 유보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이 있지만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우리 경기도의 이 시범 사업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금 혼란의 전국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우리 이근영 교육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 발표에서 좀 느꼈던 것은 저희가 애초에 이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의 그 목표는 현재 이 보육 그 기관의 현실이 좀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어떤 교육 기관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교육 영역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만약에 물리적 일원을 통한다면 현재의 보육 기관의 현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나 이제 그런 좋은 정책의 방향에서도 우리 자장이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영유아 같은 발달 장애 영유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 배제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보육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아기관에는 교육기관에는 상대적으로 특수교사 배치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교육기관에는 그런 부분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유보통합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그렇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 그 유보통합이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돼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과 함께 유보통합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 과정, 그 과도기적인 그 중장기 기간 동안에 현재의 그 전국의 특히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에 좀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과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서는 앞서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앞서 두 분의 발제자와 우리 두 분의 현장에 계신 경기도
센터장님과 육아종합센터장님과 또 유치원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정의 단계에서 현재 유보통합 추진이 사실은 지금 탄핵 정국 이슈 때문에 올스톱 됐고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뭐 예산 추계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어날 시키냐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뭐 최소 수조에서 뭐 10조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이 중장기적 과제로서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 제시해 주신 발제자 분들이라든지 토론자께서 제시해 주신 영유아 발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책 방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보통합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간략히 자료집에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점들 외에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또 우리 구성원분들과 함께 같이 또 해결책을 모아내는 그런 방안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이제 그나마 이제 과제랑 정책 제안을 저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유보통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금 영유아 발달 단계에서 지금 중요한 시점을 고려해서 이 보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생각 들었는데 지금 유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동시에 좀 더 지원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부의 영유아 시범 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유치원 그런 정책 방향과 함께 또 우리 육아종합센터에서 또 맞춤형 또 보육 정책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앞서 토론에서 말씀하신 전담 인력 부족과 그런 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 행정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을 앞서 우리 또 토론 육아종합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예전에 이제 교육에서의 우분투와 같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기관 단위, 우리 경기도의 이제 지역 단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차피 유보통합도 그 맥락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사회, 교육청이 이렇게 연계된 그런 통합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자료를 통해서 느낀 건 이 현장 의견 방향과 이런 소통에 계속 쌓여가는 정책 소통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절차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귀중한 자리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오늘의 주신 의견을 저도 반영해서 의회에서 예산 집행과 예산 심의와 또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지훈 부위원장님의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이번 주제 토론에서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 인력, 예산 부족, 다양한 협의체 등의 소통 문제, 그리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진척 부족과 보육기관 지원 미흡 등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에 보육기관 예산 지원, 또 다양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전문성 강화, 현장의 의견 반영, 그리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재검토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이 지연되더라도 체계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은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또 영유아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좌장을 맡기 전에 항상 어떤 포럼에 참여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저는 사실 그 우려가 되게 컸는데 오늘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너무 칼같이 지켜주셔서 제가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 역시도 시간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정 토론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종합 토론을 시작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거나 마이크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유튜브 생중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수렴한 의견을 제가 좀 미리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또 아닌지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이상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간헐적인 의심 때문에 검사나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을 해도 소아정신과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됐지만 2027년도까지 메이저 병원의 소아정신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의 예약이 모두 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곳은 상담 대기가 길어서 결국에는 자부담으로 사설센터를 가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치료실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현실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 검사비나 치료비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 부위원장님, 홍원자 센터장님. 네. 정책을 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주시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부족하다라는 건 결국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한 명도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게 많이 합의가 된다라면 의회에서 의결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지금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저는 오늘의 이런 이제 집단 지성과 우리 현장에서의 의견 소통이 모여서 반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견으로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과 그리고 이제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렴 의견의 어떤 집적도라든지 밀집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데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신 의견과 그 부분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예산이 반영되고 그게 시기가 지금 결정된다고 이런 약간 추상적인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상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제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 김미정 박사님의 발제에서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 발제자 이근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3세에서 5세 즉 유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위기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니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이나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이 이제 관 위주의, 관 주도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발달 지원이 이루어졌던 부분과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진단평가와 지원이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연구에서도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터이고, 특히 이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2011년도에 언급되었던 지역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금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어야 하고, 물론 법에서 이제 발의가 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에서의 다양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에 유보통합 지원 조례도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규정을 혹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의 종합토론이 모두 오지훈 부위원장님께 향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혹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앞서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아까 우리 김민정 선임연구원께도 말씀하신 것 같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단계에 지금 계류정이지만 현재 지금 뭐 복잡한 시국 상황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약간 잠재적으로 스탑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정책 입안 단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늘봄이라든지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적으로 필수적으로 발생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에 그런 이제 협의 과정이라든지 충돌 과정이라든지 입법의 단계라든지 정책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약간 저희가 점검하는 단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통합이 현재 저희 영유아 발달이라든지 영유아 그런 보육과 교육의 문제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담론화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더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또 그 가족을 위해 애쓰는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말 번아웃이 되지 않고 행복하려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르고 또 개인차가 있으며 그게 어떤 일탈의 범주에는 있기는 하지만 소위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만 또 정부와 도지사, 교육감의 의무이고 영유아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소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도 이근영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교사들이 부모님께 알리고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국공립에서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공립이 아닌 다른 일반 어린이집, 특히 가정과 민간 같은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한 명이라도 귀하잖아요.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어떡하나,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 등등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또 원장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특히 많은 자료에서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특히 그 발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너무 오지훈 부위원장님께 너무 많은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발제자님들에게 좀 순서대로 그 답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답변을 이제 홍원자 경기도 센터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이건 도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그 사전 그 수렴된 의견 그 질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편하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돼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어떤 그 캠페인이랄지 뭐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센터의 이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의 도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많은 정보 제공과 홍보와 교육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하더라 혹은 이런 걸 해보니 이렇게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이근영 박사님 말씀 들은 후에 홍원자 센터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셨던 그 질문이 사실은 이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정책을 명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연관이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위기는 결정적이지도 않고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 발달 가능하고 개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면화 과정이 교육 현장에 계시는 그리고 보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내면화를 하셔야 되고 그 내면화에 또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많은 전문가들, 심리상담 발달센터의 전문가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전문성과 함께 하여서 그게 보호자들에게 전달될 때 좀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이고 이게 이제 문제아이기 때문에 어떤 낙인된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만 딱 떼어다가 뭔가 요즘은 뭐 금쪽이라는 언어가 한편으로는 보편화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더 낙인시키는 이 되게 양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그리고 이러한 개입이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부분을 보면서 훨씬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로 경기도교육청이 아까 제가 너무 지원체제가 미비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보통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게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을 지원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각 지원청에서는 그 브랜드 네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띄우다, 싹을 틔우다. 그래서 더 띄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물을 주고 또 영양을 주고 관심을 주면 이게 틔워진다. 그래서 언어 그리고 사회성, 심리정서 이런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적으로 보통 한 11회기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유치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또 입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집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률에 도움을 줄 정도로 그런 지원들을 하고 계시고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그 브랜드 네임을
그 성남 함께 자람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또 그 아이와 교사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남부 교육 경기도에는 그 진흥원이 없고요. 아직은 체험교육원이 있는데 남부 쪽에서 거기서 하는 이름은 행복한 아이로 길로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부분, 이 명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유와 뭐 어떤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저항감을 낮추고 진행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다라는 부분들, 특히 또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적 지원의 교육적 중재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하고 그게 입소문이 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음 그 문턱이 낮아지는, 그게 또 지역 내에 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해도 그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 박사님이 이제 저를 얘기를 하셔서 그 사실 현장에는 이제 선생님이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을 하면 선생님이 손을 앞으로 뻗을 수도 없고 뒤로 숨길 수도 없는 아동 학대 때문에 방관도 할 수 없고 적극 개입도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 상담원은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의미에서 부모들한테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짐이 어느 정도 좀 덜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할 때 보육교직원 권익보 활동을 위해서, 권익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권익보 창구도 운영을 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주고 있고요. 부모 대상으로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제 바람은 이 사업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은폐 또는 드러나는 걸 싫어함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뭐 캠프 뭐 이런 것도 저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캠프를 해서 이게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발달을 모두가 다 같이 지원하고 응원하는 이런 사회문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있는 시립 늘품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발달이 느린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저희 부모님들 아동수당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은 수당 받으면서 처우 개선비 받으면서 교육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 받기 전에 부모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 부모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사전에 이렇게 발달이 느린 친구가 이제 태어났을 경우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덜 상처가 받거나 미연에 방지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아동수당 받기 전에 부모 교육을 먼저 받은 부모님들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선생님들 모습 보니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현장에서 수렴했던 질문과 또 원장님의 제안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또 연구와 현장에서의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발표해 주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선임연구위원과 또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근영 연구위원, 그리고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님, 위례세초롱 유치원 김정희 원장선생님,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오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질문과 의견을 주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